때는 1882년 조선의 사절단이 일본으로 향하던 배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수신사 박영효는 나라를 대표하는 공식 국기도 없이 일본행 배에 올랐습니다. 일본에 도착하면 반드시 국기를 내걸어야 했기에 배 안에서 어떻게든 디자인을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밖에도 조선인이 아닌 영국인 선장의 조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공압리의 개수가 원래는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때 배 위에서 결정이 달라졌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국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망망대해 위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으며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그 긴박했던 배 위의 기록을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도 우리만의 공식적인 국기가 없었다는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묘한 일입니다. 과거에는 임금을 상징하는 어기나 군대를 상징하는 깃발은 존재했지만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깃발이라는 개념은 희박했습니다. 그러다 서양 열강과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1882년 5월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 당시에 미국 국기인 성조기에 대응할 우리만의 깃발이 없어 급히 임시 깃발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고종 임금은 조선의 정체성과 자주성을 담은 국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해 9월 수신사 박영효와 일행은 일본으로 향하는 배 메이지마루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배는 일본 정부에서 빌려준 배였으며 영국인 선장 제임스가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인천항을 떠나 일본 고베항으로 향하는 바닷길은 무려 사흘이 넘게 걸리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박영효는 배 안에서도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나라를 대표하는 사절로서 숙소에 국기를 내걸어야 했으나 여전히 완벽하게 정해진 도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종은 태극 문양을 국기의 기본으로 삼으라는 뜻을 어느 정도 전달한 상태였고 청나라의 외교관이었던 마건충은 청나라 국기를 본떠 용을 그리거나 청나라 국기와 비슷한 문양을 쓰라고 압박을 가하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관리들은 자주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기 위해 청나라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박영효는 배 안에서 흔들리는 촛불을 의지하며 종이를 펼쳐놓고 본격적인 국기 제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구상했던 디자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빼곡했습니다. 태극 문양 주변을 둘러싼 막대기 모양의 궤가 지금의 4개가 아니라 8개나 되었던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팔과에는 우주 만물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기에 박영효에게는 당연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8개의 궤를 좁은 깃발 안에 모두 그려 넣으려니 디자인이 너무 복잡해 보였고 바느질이나 색칠을 하여 제작하기에도 무척이나 까다로웠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박영효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 배의 선장이었던 영국인 제임스였습니다. 그는 박영효가 고민하며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의견을 건넸습니다. 제임스 선장은 서양인의 시각에서 보기에 8개의 궤는 너무 복잡하고 멀리서 보았을 때 다른 나라 국기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기란 바다 위에서나 먼 거리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단순하면서도 강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영효와 그 옆에 있던 김옥균, 서광범 같은 일행은 이 조언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8개의 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상징성이 큰 4개의 궤만을 남기기로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 그리고 물과 불을 상징하는 건공압리 사과의 탄생 배경입니다. 만약 선장의 실무적인 조언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훨씬 그리기 복잡하고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8개의 궤가 그려진 국기를 사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박영효는 영국인 선장의 도움을 받아 흰 바탕의 정중앙에 태극 문양을 크게 그리고 내 귀퉁이에 검은색으로 사과해를 정성스럽게 그려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 기록된 첫 번째 태극기의 실질적인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영국인 선장 제임스의 조언을 들은 박영효와 김옥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전통적인 철학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물로서의 실용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팔과해를 모두 그려 넣으면 모양이 너무 빽빽하여 멀리서 보면
그저 검은 덩어리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서양 전문가의 지적은 매우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팔과해 중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물과 불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4개의 궤인 건공암리만을 남기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수를 줄인 생략이 아니라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만을 뽑아낸 파격적인 디자인의 변신이었습니다. 박영효는 붓을 들어 흰색 바탕의 4귀퉁이에 사괴를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괴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두고도 배 안에서 동료들과 치열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대각선 방향으로 균형 있게 배치하는 방식은 시각적으로 매우 안정감을 주면서도 각 방향을 수호하는 의미를 담기에 충분했습니다. 건과에는 하늘을 상징하며 국기의 왼쪽 윗부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에는 땅을 상징하며 오른쪽 아랫부분에 위치하여 하늘과 땅이 서로 마주보는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랫부분에는 불을 상징하는 이괴를 두고 오른쪽 위에는 물을 상징하는 감괴를 배치하여 조화를 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그들이 참고했던 전통적인 팔과의 도표와 비교했을 때 이 배치가 매우 현대적이고 세련된 선택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공을 들인 작업은 중심에 위치할 태극 문양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고종 임금은 평소 태극 문양이 가진 우주 생성의 원리와 만물의 조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중심 문양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태극의 색깔과 소용돌이의 방향은 당시까지만 해도 정해진 표준이 없었습니다. 박영효는 붉은색과 푸른색을 사용하여 음과 양의 조화를 표현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살펴보면 박영효가 배 위에서 그린 태극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습보다 훨씬 역동적이고 소용돌이가 깊게 휘몰아치는 형태였습니다. 배가 파도에 흔들리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박영효는 정성을 다해 깃발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그는 일본에 내리는 순간 조선이 당당한 자주독립국임을 만천에 알려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때 영국인 선장의 조언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팔과해를 고집했다면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태극기를 그릴 때 훨씬 더 복잡하고 그리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태극기의 초기 디자인은 조선의 선비들과 서양의 선장이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인물들이 소통하며 다듬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동양의 깊은 철학이 담긴 태극과 사과해라는 소재가 서양의 실용적인 디자인 감각과 결합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셈입니다. 박영효 일행은 완성된 도안을 종이에 그려놓고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하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순결을 상징하는 흰색 바탕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성정을 잘 대변해 주었고, 선명한 태극과 사과에는 만물의 조화와 끊임없이 발전하는 국운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종이에 그린 도안을 실제 흔들리는 깃발로 제작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배 안에는 전문적인 도구나 충분한 천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에 그들은 가지고 있던 천 조각이나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일본 고베 항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박영효의 선실 안에서는 드디어 조선의 새로운 얼굴인 태극기가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 디자인이 곧바로 나라의 공식적인 국기로 선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배 위에서 사절단길이 급하게 만들어낸 이 모습이 과연 한나라의 임금인 고종의 의중과 일치할지, 그리고 백성들이 이를 진정한 나라의 상징으로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영효는 일본에 도착하여 머무는 동안 이 태극기를 숙소 앞에 당당히 내걸었습니다. 이를 처음 본 외국 공사들과 일본인들은 조선의 국기에 대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궤의 개수를 줄여 간결하게 만든 덕분에 바다 건너 멀리서 보아도 조선의 깃발임을 단번에 식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영효는 이러한 모든 과정과 디자인의 원리를 자신의 일기인 사화기략에 매우 상세하게 남겨놓았습니다. 그가 남긴 꼼꼼한 기록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태극기가 어떤 고민과 우연을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정착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망망대해 위에서 이루어진 이 작은 그림 작업은 단순한 도안 작성을 넘어 한나라의 주권을 선포하기 위한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노력이었습니다.
배 위에서의 짧은 사흘 동안 이루어진 이 결정들이 수천 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상징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1882년 9월 25일 드디어 박영효 일행을 태운 메이지 마루호가 일본 고베항에 닻을 내렸습니다. 배 위에서 급하게 도안을 다듬고 제작한 태극기가 세상 밖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박영효는 숙소로 정해진 니시무라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 안에서 영국인 선장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태극기를 건물 밖에 높이 내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깃발 하나를 단 것이 아니라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리는 당당한 선포였습니다. 당시 일본 거리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나와 조선에서 온 사절단을 구경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로 휘날리는 태극기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독특한 문양과 색감을 띠고 있었습니다. 흰 바탕 위에 붉고 푸른 태극 문양, 그리고 네 귀퉁이의 검은 사과에는 멀리서도 아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때 박영효가 내건 태극기는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태극 문양의 소용돌이가 훨씬 더 길게 뻗어 있었고 사과의 배치도 오늘날의 표준과는 각도가 약간 달랐습니다. 하지만 4개의 궤를 사용했다는 점과 태극을 중심으로 삼았다는 기본 틀은 분명했습니다. 박영효는 이 태극기를 개양한 사실을 즉시 본국에 있는 고종 임금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 국기의 도안을 직접 그려넣고 왜 8개의 궤가 아닌 4개의 궤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적었습니다. 영국인 선장의 조언에 따라 실용성을 높였다는 점과 멀리서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단순화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고종 임금은 이 보고를 받고 박영효의 결단을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 내부에서도 국기 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으나 구체적인 형태를 확정짓지 못하고 공전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박영효가 일본 현지에서 실제로 태극기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이를 외교 현장에서 공식화하자 자연스럽게 이 디자인이 조선의 국기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계획된 절차라기보다 현장의 필요에 의해 빠르게 결정된 실질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박영효가 일본에서 태극기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모양을 내걸었다면 우리의 국기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서양 열강의 공사들도 조선의 태극기를 보고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을 남겼습니다. 특히 복잡한 문양을 피하고 기하학적인 선과 강렬한 색상을 대비시킨 점이 근대적인 국기의 요건을 잘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박영효는 일본에 머무는 동안 이 태극기를 앞세워 각종 외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조선 사절단의 소식을 전하며 이 태극기의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 조선의 국기는 태극과 사과해가 그려진 깃발이라는 인식이 처음으로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배 위에서의 우연한 만남과 선장의 조언, 그리고 박영효의 과감한 실행력이 합쳐져 탄생한 이 디자인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조선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종 임금은 박영효가 보내온 도안을 바탕으로 국기를 공식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이 위에 그림을 넘어 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숭고한 깃발로 거듭나는 과정이었습니다. 당시 박영효의 일행 중 한 명이었던 이응준이 이보다 앞서 미국과의 조약 때 비슷한 도안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존재하지만 대중과 국제사회에 조선의 국기로 강렬하게 각인된 것은 바로 고베항에서 휘날린 이 태극기였습니다. 박영효가 일본에서 태극기를 내걸고 활동했다는 소식은 곧 조선 정부에 전해졌습니다. 고종 임금은 박영효가 보내온 보고서와 국기 도안을 매우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끊임없는 간섭을 받고 있었기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국기를 가진다는 것은 단순한 깃발 제작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고종은 박영효가 가져온 태극과 사과의 디자인이 조선의 유구한 역사와 정신을 잘 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1883년 3월 6일 조선 정부는 마침내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 태극기를 조선의 공식적인 국기로 선포하는 국기 제정 공포를 단행한 것입니다. 이날의 공포로 인해 태극기는 명실상부한 대안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고종은 팔도, 강산의 모든 관청에 이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 나라의 공식 행사나 외국과의 교류 시에는 반드시 이 국기를 사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이때 국기를 국기로 정한다는 선언은 있었지만 지금처럼 아주 세밀한 제작 규정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흰 바탕에 태극 문양을 넣고 사과를 그린다는 큰 틀만 정해졌을 뿐 태극의 붉은색과 푸른색이 만나는 곡선의 각도나 사과의 정확한 굵기 같은 세부 사항은 그리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만들어진 태극기들을 보면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어떤 태극기는 태극 문양이 아래 위가 아니라 옆으로 누워있는 경우도 있었고 사과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어 그려진 경우도 종종 발견되었습니다. 심지어 태극의 소용돌이 안에 눈 모양의 점이 찍혀 있거나 사과의 모양이 지금보다 훨씬 길쭉하게 그려진 유물도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당시 국기를 제작하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표준 도안이 완벽하게 정립되기 전이었기에 벌어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관아나 민간에서는 박영효가 남긴 기록이나 소문을 바탕으로 저마다의 정성을 다해 태극기를 제작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 태극기는 조선 민족에게 단순한 깃발 그 이상의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거세지던 구한말 태극기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고종 임금은 태극기를 통해 조선이 자주국임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비록 청나라가 자신들의 용깃발을 따르라고 계속해서 압박했지만 고종은 끝까지 태극기를 고수하며 민족의 자긍심을 지켜냈습니다. 태극기의 흰 바탕은 우리 민족의 순결함을 상징했고 가운데의 태극은 우주의 조화를 의미하며 사과에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공식 국기로 지정된 이후 태극기는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국기의 의미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관공서에는 매일 아침 태극기가 드높이 걸렸습니다. 국민들은 처음 보는 이 깃발을 낯설어 하기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중한 보물로 여기며 귀하게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보급 과정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하면서 태극기는 민족의 고난과 함께하는 가시밭길을 걷게 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선 의병들의 손에는 항상 태극기가 들려 있었고 그들은 태극기 아래서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을 맹세했습니다. 당시의 태극기 제작 방식은 주로 흰 무명천에 물감을 들여 그리거나 천을 잘라 붙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밤을 새워가며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사과애를 수놓았습니다. 비록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매끈하고 정확한 모양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안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태극기는 임금의 결단으로 시작되어 백성들의 사랑으로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제 태극기는 단순히 박영효가 배 위에서 그린 그림 한 장이 아니라 천만 민족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대한 깃발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897년 고종 임금은 나라의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선포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제 태극기는 왕의 나라를 상징하는 단계를 넘어 당당한 황제의 나라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국가의 깃발로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 시기에 태극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는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태극기 유물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평가받는 데니 태극기입니다. 웬데니는 당시 고종 황제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했던 미국인으로 그가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갈 때 고종 황제가 직접 하사한 것이 바로 이 태극기입니다. 이 유물은 훗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보물로 지정되었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대한제국이 사용했던 태극기의 실물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제국 정부는 태극기를 국가의 엄중한 상징으로 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에 조선이 참가했을 때도 대한제관 입구에는 커다란 태극기가 걸려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외국인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태극기가 가진 기하학적이고 동양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찬사를 보낸 내용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에서 제작되는 태극기는 만드는 사람의 솜씨나 지식에 따라 모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태극의 머리 방향을 왼쪽으로 그렸고 어떤 이는 오른쪽으로 그렸습니다. 사과의 위치를 혼동하여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를 아래에 그리는 실수도 종종 벌어졌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고종 황제는 태극기가 가진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황실에서 발행하는 공식 문서나 훈장, 그리고 군인들의 모자와 제복에도 태극 문양을 새겨 너허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태극기는 국권을 수호하는 투쟁의 상징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된 이후 전국의 유생들과 백성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일본은 태극기를 조선 민족의 독립 의지를 불태우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하고 이를 압수하거나 불태우는 등 혹독한 탄압을 가했습니다. 그럴수록 태극기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태극기는 단순히 나라의 문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의병들은 전투에 나가기 전 태극기에 자신의 이름을 적거나 피로 쓴 혈서를 남기며 결사 항전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의 태극기는 비록 그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규격이 일정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안에 담긴 민족의 정체성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의 태극기는 바로 이런 과도기적인 디자인의 변화와 뜨거운 민족 정신이 결합되어 완성되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국권을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상징인 태극기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발견되는 즉시 불태우거나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태극기를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거나 옷 안감에 몰래 그려 넣어 간직했습니다. 그러던 중 1919년 3월 1일 거국적인 독립만신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 소리와 함께 수천 수만 개의 태극기가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당시 태극기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이나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밤새 직접 손으로 태극기를 그려야 했습니다. 흰 천이 귀했던 시절이라 낡은 이불보나 하얀 저고리를 뜯어 바탕을 만들고 그 위에 붉은색과 푸른색 물감으로 태극 문양을 그렸습니다. 검은색 사과絵를 그릴 때는 먹물을 사용하거나 때로는 검은색 옷감을 오려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사실은 당시 사용된 태극기들의 모양이 저마다 조금씩 달랐다는 점입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급히 만드느라 태극의 방향이 거꾸로 되거나 사과의 위치가 뒤바뀐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것이 가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양은 조금 서툴고 규격에 맞지 않았을지라도 나라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려진 그 깃발들은 그 자체로 진정한 국기였습니다. 중국 상해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태극기를 나라의 공식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임시정부 요인들은 해외 동포들과 외국 정부에 우리 독립의 정당성을 알릴 때 항상 태극기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태극기의 도안이 너무 다양하여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박영효가 그린 방식을 따르자고 했고 어떤 이는 고종 황제가 사용했던 방식을 고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임시정부는 국기 디자인의 혼란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드디어 1942년 3월 임시정부 국무위원회는 국기 제작법을 하나로 통일하여 발표했습니다. 이때 정해진 규격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극기의 모습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흰색 바탕에 가로와 세로 비율을 정하고 중앙의 태극 문양과 네 귀퉁이 사과의 위치를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특히 태극의 윗부분은 붉은색 아랫부분은 푸른색으로 정하고 사과에는 왼쪽 위부터 건 오른쪽 아래로 곤 왼쪽 아래로 이 오른쪽 위로 감을 배치하는 형식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과거 박영효가 영국 선장과 상의하여 정했던 그 간결한 디자인의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국가로서의 품격과 통일성을 갖춘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후 광복군들은 이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전투를 앞두고 태극기에 자신의 이름과 독립을 향한 굳은 다짐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 깃발 아래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바쳤고 그들의 피와 눈물은 태극기에 붉은색과 푸른색 위에 겹쳐졌습니다. 일본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태극기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영혼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민초들이 붓을 들어 정성껏 그려낸 태극기 한 장 한 장이 모여 거대한 독립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태극기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한민족의 존재를 알리는 가장 강력한 등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드디어 한반도에 광복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품 안에서 꺼낸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일제의 눈을 피해 벽장 속이나 지붕 석가래 아래 숨겨두었던 소중한 깃발들이 일제히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들고 나온 태극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무척 재미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태극기는 태극 문양이 아래 위로 나누어져 있었고 어떤 것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과의 위치 또한 제각각이어서 하늘을 상징하는 건과해가 아래에 가 있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국기 제작법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기에 벌어진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정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뒤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기 위해 국기 도안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학교나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태극기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 국가의 권위와 통일성을 해친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교부는 1949년 1월에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역사학자와 예술가 그리고 교육계 인사 40여 명이 참여하여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위원회 안에서도 의견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우리 민족의 전통 철학을 온전히 담기 위해 8개의 궤를 그려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쪽은 이미 오랫동안 사용해온 4개의 궤가 시각적으로 안정적이고 국민들에게 친숙함으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회의는 수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위원들은 박영효가 배 위에서 그렸던 최초의 기록부터 임시정부가 정했던 규격까지 꼼꼼하게 다시 검토했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과거 박영효가 영국인 선장의 조언을 받아들여 4개의 궤로 단순화했던 그 실용적인 정신을 따르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기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그리기 쉬워야 하고 멀리서도 잘 보여야 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1949년 10월 15일 마침내 대한민국 국기 제작법이 정식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이때 확정된 도안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가슴에 다는 태극기의 모습입니다. 태극 문양은 위쪽은 붉은색, 아래쪽은 푸른색으로 정하고 사과의 명칭과 위치 그리고 깃면의 비율까지 아주 세밀하게 규정했습니다. 특히 태극의 소용돌이, 방향과 사과의 굵기 하나하나까지 수학적인 비율로 정해 누구나 똑같은 모양의 국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디자인의 확정을 넘어 독립된 국가로서 법적인 정통성을 세우는 매우 엄숙한 과정이었습니다. 광복 이후 혼란스러웠던 태극기의 모습은 이 결정을 통해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태극기를 보며 느끼는 안정감과 자부심은 바로 이때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한 끝에 얻어낸 소중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태극기는 더 이상 우연히 그려진 그림이 아니라 국가의 법령으로 보호받는 존엄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랑스럽게 흔드는 태극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882년 박영효가 흔들리는 바위 위에서 고민하던 그 순간부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피로 그려낸 깃발을 거쳐 지금의 정교한 비율을 갖추기까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듬어지고 지켜져 온 우리 민족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특히 영국인 선장 제임스의 조언으로 8개의 궤를 4개로 줄인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전 세계 국기 중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특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실용성을 강조했던 선장의 조언이 없었다면 우리는 우주의 모든 원리를 담으려다 오히려 대중이 기억하기 힘든 복잡한 문양의 깃발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태극기에 담긴 철학은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백색 바탕은 깨끗하고 순수한 우리 민족의 성정을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 위에 조화롭게 어우러진 붉은색과 푸른색의 태극 문양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우주의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또한 내 귀퉁이를 든든하게 지키는 건공합리 사과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 물과 불이라는 대자연의 질서가 우리나라의 안녕과 영원한 발전을 수호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깃발 하나에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담아내려 했던 조상들의 깊은 지혜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을 발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동양 철학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태극기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나 경사스러운 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도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승리의 환호와 함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태극기를 보며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또한 국가에 슬픈 일이 있을 때면 조기로 개양되어 우리 모두의 슬픔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배 위에서 그려진 초안이 한 나라의 영원한 상징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절단으로 떠나며 나라의 얼굴을 고민했던 이들의 간절함과 이를 국가의 공식 상징으로 선포한 고종 임금의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제의 모진 탄압 속에서도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독립을 외쳤던 평범한 백성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태극기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올바르게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길 때마다 그 속에 담긴 역사의 무게를 느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태극기는 단순한 천조각이나 디자인을 넘어 우리 민족이 걸어온 고난과 영광의 길을 비추는 가장 선명한 등불입니다. 이 위대한 깃발 아래서 우리 민족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아가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배 위에서의 작은 결정이 만들어낸 이 위대한 유산은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나라의 하늘에서 당당하게 휘날릴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태극기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의 흥미롭고도 위대한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배 위에서의 우연한 결정과 선장의 조언이 오늘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되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고도 감동적입니다.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을 태극기를 오늘 한번 꺼내어 그 속에 담긴 조상들의 뜨거운 숨결을 느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들려드린 우리 역사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가 담긴 댓글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진실된 역사를 발굴하고 널리 알리는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깊이 있고 흥미진진한 우리 역사 이야기로 정성을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